안녕하세요. 김재희 미술해설가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가장 진지한 고백 장욱진 회고전 도슨트 해설을 제 채널 아트제이를 통해 소개합니다. 장욱진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오랜 기간 친구인 우리는 이 영상을 찍기 위해 수차례 만났는데요. 재미있었어요. 둘이 마음을 합해 영상을 만들다 보니 만남의 의미가 더 의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철저히 자료 중심으로 공부해서 작성한 원고를 바탕으로 한 도슨트 이은희님의 해설을 들으시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장욱진 작가의 전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술관에서 작가의 전시를 개최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인데요. 양주에 장욱진 시립미술관이 있어 전시와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간 덕수궁관은 박수근, 이중섭 등 근대 작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전시해왔기 때문에 장욱진 작가의 이번 전시는 덕수궁관의 중요한 행보에 또 하나의 퍼즐을 맞추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전시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번 전시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장욱진 작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자료를 통해 모두 바로잡았습니다. 두 번째, 작가는 사실 속세와 등지고 동화 같은 작품을 그렸다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 아동화 같은 그의 작품 속에 숨겨진 작가로서 치열했던 고민과 철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행방이 묘연했던 1955년작 가족을 60년 만에 발굴해 최초로 소개합니다. 1951년 장욱진과 가족들은 한국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전쟁 상황에서 화가가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현실에 아파하고 나 하나 누울 자리라도 피해줄까 하는 마음에 야외 지침을 밥 먹듯 하기도 했습니다. 새벽이면 한돼들이 큰 소주와 떡 열알을 주머니에 넣고 용도산 공원으로 올라가 술을 다 먹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장욱진 작가의 폭주하는 습관이 이때에 생긴 것이라고 해요. 전쟁이 잠시 잦아들었을 때 장욱진 작가는 가족을 부산에 남겨두고 고향인 연기군으로 잠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은 작가는 미친 듯이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다고 해고한 바 있습니다. 황금빛 들판으로 난 머나먼 길을 걸어 나온 인물은 장욱진 자신입니다. 한 손에는 모자,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프로코트를 입은 모던보이입니다. 연미복은 결혼할 때 입은 옷이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도 들판의 곡식은 무르익고 자연이 변함없이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작가도 다시 화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힘을 가졌을 것입니다. 들판의 황금빛은 언뜻 반고우의 작품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전쟁 중에 재료를 구하기도 힘들어 겨우 누렁갱지 한 장을 구해 들판을 표현한 것이 오히려 벼의 물결이 생생하게 보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장욱진은 이 작품을 대자연의 완전한 고독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 옆에는 개와 새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가의 뒤를 따르는 개와 이 새들은 작가의 작품 전반에서 어떻게 계속 함께하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1951년작입니다. 큰 짐을 이고 있는 여성은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자식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보찜을 진 청년도, 무언가 소중하게 안고 있는 여인도, 자전거를 잡고 있는 소녀, 유유히 노를 젓는 뱃사공도, 그리고 당시 농가의 중요한 살림 미천이던 소도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연기군에서 조치원을 나가려면 이런 나룻배를 타고 나가야 했답니다. 자신이 보고 자란 일상의 풍경을 그린 것입니다. 이 작품은 뒷면에 또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1939년 작가가 제국미술학교에 입학한 그 해에 그린 소녀입니다. 가난했던 시기 이렇게 양쪽으로 그림을 그리던 일이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제국미술학교 수업을 받기 전에 그린 작품입니다. 입학한 후 작가는 제일 먼저 세계미술 전집을 구입했다고 해요. 그리고 수업 시작 전부터 혼자 서양미술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양화의 완전 비례를 가진 인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몸에 비해 큰 얼굴, 4~5등신 정도의 짧은 몸, 맨발 등 토속적이고 향토적으로 그렸어요. 고향의 산지기 딸을 연상하며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르네상스 시기 횡한 초상화의 특징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피난 시절 캔버스를 구하지 못해 항상 품에 안고 다니던 바로 이 소녀의 뒷면에 나룻배를 그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양화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일본을 경유해 시작됩니다. 작가들은 새로운 재료의 사용 기법도 익혀야 했지만 한꺼번에 여러 사조에 대한 공부도 해야 했습니다. 서양처럼 인상주의에서 야수파, 입체파로 사회적, 문화적, 미술사적 맥락 안에서 점차 나아간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장욱진은 경성고보 재학 당시 일본인 교사 사토 구니오에게 입체파와 피카소의 미술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1938년의 곰기놀이입니다. 내수동집 앞에서 곰기놀이를 하는 소녀들을 그렸는데 얼굴 부분은 세세한 묘사보다는 빛의 흐름과 면의 분할로 인상주의, 입체주의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장욱진 작가는 10살 무렵부터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합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누님이 장욱진 사형제와 어머니를 옆집으로 이사시켜 엄격하게 교육을 했는데 고모님은 그림 그리는 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숨어서 그림을 그리다가 매를 맞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1938년 전조선 학생미술전람회에서 바로 이 작품으로 1등상인 조선일보 사장상을 받고 전시도 하게 되고 상금도 받았습니다. 받은 상금 100원으로 고모님께 비단치마를 해드린 이후 암묵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조와 재료의 사용 기법을 익히던 작가들은 광복 이후 전통과 연결하면서도 새로운 한국적 모더니즘을 탐구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1947년 김한기, 유영국, 이규상 작가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조형이 과연 무엇일까를 탐구하는 신사시파를 결성합니다. 48년에 첫 해 전시 이후 2회째인 49년에 장욱진이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작품이 1949년 신사시파 제2회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입니다. 화면 전체에 큰 장독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화가의 평생 친구이자 자기 자신이기도 했던 까치가 등장합니다. 원근법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 장독보다 까치는 굉장히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까치 한 발이 살짝 뒤로 들려 있습니다. 꼬리도 들려 있고 살짝 앞으로 걸어가려는 것 같죠? 고개는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듯 보이는데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 보면 장독 뒤에 그림자처럼 표현된 사람이 보입니다. 화면 위로 쭉 올라가면 장독 뒤로 희둥글의 보름달이 걸려 있고 그 앞에는 역시 원근이 무시된 앙상한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앙상하게만 보이는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하나의 소재가 화면을 채우는 중획 구도가 시작됩니다. 항아리와 새는 초현실주의자들의 작품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장욱진 작가도 여러 미술사조 중 초현실주의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서양의 항아리와 새가 아닌 우리의 질박한 장독대와 토속새, 까치를 그린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원형의 받침대입니다. 작가의 작품의 원형의 형상이 여러 가지로 변주되어 나타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제3회 신사시파 전시에 출품한 작품입니다. 둥근 부채 같은 작품은 작가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죠. 독에서는 받침대이던 원형은 나무의 그림자처럼 혹은 잔디밭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가 최초로 등장하는 작품이고요. 잔디의 곡선을 따라 욱진이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고개를 완전히 꺾은 초세풍의 아이 얼굴도 재미있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작가 없으세요? 네, 이중섭 작가의 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하죠. 뿐만 아니라 샤갈과 같은 서양 화가의 작품에서도 보이는 특징입니다. 우리 근대 작가들은 서양화 사조를 받아들이면서도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각자의 방식으로 독자적인 화풍을 탐구해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욱진 작가하면 이런 동화풍의 작품이 익숙하죠. 장욱진 작가의 작품은 항상 자신의 생활과 경험이 작품이 되었습니다. 부산 피난 시절 광복동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하늘은 굉장히 작게, 땅은 아주 크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와 집, 나무 같은 도상들은 다 정면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그렸습니다.
원근이 아닌 평면공간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김환기 작가의 초기작에서도 부유하는 듯 보이는 이런 평면공간법이 자주 등장합니다. 광복동은 일제시대 외관이 있던 곳으로 근대화가 일찍 이루어진 곳입니다. 지금도 이런 서양식의 집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해요. 그 풍경을 작가가 그린 것입니다. 판잣집과 서양식 집, 일본인이 나간 자리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매일 지나다니던 집차를 색의 3원색 빨강, 노랑, 파랑을 이용해 그렸습니다. 작가의 작품은 대체로 대칭 구도를 많이 따르고 있는데요. 양쪽으로 대칭되는 양옥집의 형태, 나무들도 좌우로 배열했지만 완전한 대칭이 아닌 그 안에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재미있는 여담이 하나 있습니다. 장욱진 작가는 작업실을 본인이 직접 설계해서 지었는데 마지막 작업실이 용인 신갈에 집을 지을 때 부인 이순경 여사에게 재미있는 집 지어줄까 실용적인 집 지어줄까 라고 물었더니 이순경 여사가 재미있는 집 지어달라고 답을 했고 바로 이 그림 속 집을 지어준 신갈의 작업실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방문이 가능합니다. 한번 다녀오셨다가 이 작품을 또 보시면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작품은 3단의 구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는 3개의 시간, 3개의 공간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이중섭 작가가 얼기설기 얽혀있는 모습으로 가족을 표현했다면 장욱진 작가는 이렇게 집안에 있는 모습으로 가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욱진장이라는 서명이 이 작품에서는 화면의 중간에 있는 것이 또 특이하죠. 이 작품은 장욱진 작가의 작품에서 굉장히 생소한 방식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물고기의 형상을 기하학적 색면으로 분할했습니다. 명도 차이를 주어 물고기의 비늘 부분은 물감을 닦아내고 긁고 촉각적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 작품은 제국미술학교 출신들이 친목도모의 형식으로 만든 배구회라는 전시에 출품한 작품입니다. 동문들이 함께하는 자유로운 성격이었기에 작가는 당시 한국에 불었던 추상화풍을 시도해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색면을 잘 기억하셨다가 작가의 다른 작품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되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1957년작 나무와 새입니다. 둥근형의 나무가 화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까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원이 작아져 까치의 머리로 온 듯하고 그 옆으로 몸은 반원으로 꼬리 부분은 2개의 타원으로 머리와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무의 기둥은 까치의 다리로 내려오며 2개로 갈라지고 나무의 밑둥이 까치의 발이 되면서 살짝 오므려서 같은 길이지만 달라 보입니다. 나무의 위쪽으로 집 하나가 중앙에 있고 양쪽으로 또 대칭을 이루는 두 채씩의 집. 그러나 완전한 대칭이 아닌 변화를 주었죠. 이 작품에서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는 것이 처음 나타나는데 금음날 새벽에 바깥을 나가보시면 동시에 떠 있는 해와 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아침이 밝지 않은 짙은 남색의 바탕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장욱진 작가의 작품은 마음속으로 접어보고 또는 반으로 갈라보고 좀 선들을 이동해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작가가 얼마나 심사숙고해 선 하나를 긋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순경 여사에 따르면 작가는 즉흥적으로 그리는 작품은 절대 없다고 합니다. 2-3달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물감으로 떡칠을 해버리기도 했다고 해요. 가족들은 장욱진 작가가 작품에 사인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고 있다가 휴 하고 같이 숨을 내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욱진 작가는 도자기에 도상을 그려넣는 작업도 꽤나 했는데요. 하나의 도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100여 장 이상의 스케치를 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에서 한국적 모더니즘을 탐구하던 작가들은 한국전쟁 때문에 모든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53년에 휴전이 되고 이제 다시 붓을 잡을 수 있게 되었죠. 이제는 일본이 아닌 서양을 통해 직접 받아들이면서 국제 무대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국제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1958년 정부에서는 최초로 한국 국보전을 미국에서 개최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와 함께 미국의 월드하우스 갤러리에서 한국의 현대미술도 소개하는 전시가 기획되었는데요. 기획자인 앨런 푸세티가 1957년 한국으로 직접 와서
거의 한 달간 심사를 하면서 작가와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그때 선정된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심사 기준은 첫째, 한국의 전통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그리고 현대적이며 개성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1957년 이후 한국에서는 앵포르멜, 추상표현주의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장욱진 작가는 1961년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전업작가의 길을 걷습니다. 1963년 덕소에 작업실을 구해 1975년까지 혼자 살며 작업에 매진합니다. 장욱진 작가는 추상화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덕소 풍경은 덕소에 눈 내리는 풍경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작품 반월목은 반달을 면으로 분할하고 색채를 이용해 시각적으로 달이 빛나는 느낌을 주었죠. 나무는 문자 추상으로 표현했고 매끈함, 거침 등의 메띠에르의 실험을 한 화면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과 경험을 조형적으로 작품화했던 작가는 1963년 이후 다시 형상성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추상에서 실험했던 기법이나 형태는 그 이후에도 작품 곳곳에 등장합니다. 장욱진 작가는 속세를 등지고 홀로 작품을 했던 작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전에 무려 15회 이상 참여했으며 배구회, 안가주망 등을 통해서도 자신의 작업 세계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탐구했습니다. 이 작품은 제8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출품한 작품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물고기의 비늘을 기하학적으로 분할한 작품에서 이제는 얼굴을 표현하면서 조금 넓은 면으로 변형을 했습니다. 목에는 자신이 태어난 해인 1, 7을 익살스럽게 그려 넣었습니다. 작가의 사인이 이번에는 왼쪽 상단에 사각형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서명 역시 철저하게 조형질서 안에 포함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작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장욱진 작가는 작품에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이 작품은 삐딱하게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모습이 평소 아버지와 똑같다는 자녀들의 증언에 따라 자화상으로 이름 붙인 작품입니다. 배경은 생략되고 물기가 많은 붓을 이용해 형체를 원과 선으로 간략화했습니다. 한번 원과 선으로 자화상 그려보시겠어요? 균형과 비례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세는 삼국시대 불상의 트리반과 자세와도 닮아 있어 장욱진 작가의 불교에 대한 관심과도 연결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의 제2전시실은 발상과 방법, 하나 속에 전체가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장욱진은 하나의 소재를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많은 소재를 그리지도 않았어요. 새, 나무, 아이, 집 정도입니다. 작품 감상할 때 나의 감정과 마주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왜 그렸는지를 알면서 본다면 작가에게 더욱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나의 감상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하나의 도상이 작가의 작품 세계에서 어떻게 변모해 가는지 각각의 소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까치입니다. 1958년 40대에 들어서 그린 까치는 원, 반원, 타원 이런 선을 이용해 조형적으로 군더더기가 없고 매우 정돈되어 보입니다. 까치는 화면의 중앙보다 약간 더 위에 위치하고 둥근 형상이 까치를 감싸고 있습니다. 까치의 머리와 몸을 중심으로 작가가 물감을 날카로운 필촉으로 무한히 긁어내 표현한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중심으로 몸통으로 그리고 꼬리로 점차 이렇게 퍼져나가는 듯이 그렸는데 깍깍 까치가 우는 소리를 청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나무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이 둥근 형상은 까치의 울음소리가 퍼져나가는 파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961년 새와 나무는 더욱 단순하게 그린 까치의 모습이 보입니다. 덕서 풍경에서 보였던 추상화에서 사용한 닦아내는 기법, 번지는 기법이 작품의 배경에서 사용된 것이 보입니다. 이 작품은 재미있는 여담이 하나 있습니다. 장욱진 작가는 작품을 절대 팔지 않기로 유명했어요. 처음으로 작품을 공식적으로 팔았을 때가 작고 3년 전인 1987년이었습니다.
자신의 사후에 아내가 편히 살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작품은 차라리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1961년 이 작품이 전시되었을 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서울대학교 김월령 교수가 당시 한 달 월급 2만 환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이 작품을 가져갔다고 해요. 그리고 밤에 나는 새라는 의미의 야조도라고 직접 이름을 붙였습니다. 까치의 변화하는 모습을 한번 쭉 볼까요? 유화로서는 작가의 절필작입니다. 나무를 비롯한 형태들이 바탕과 경계가 흐려져 있고 까치 역시 형태의 외곽선이 흐려져서인지 58년에 까치를 그린 모습과는 비교됩니다. 나무는 집 위로 부유하고 있고 해와 달은 나무 옆으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항상 집 안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 사라지고 문은 굳게 닫혀 마지막을 향해 가는 작가의 심상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 자주 그린 소재, 나무입니다. 이 작품은 최초로 둥근형의 나무가 화면의 중앙에 나타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 배구회에 출품한 작품입니다. 나무는 정면으로 표현되어 있고 나무 아래에는 언덕이라고도 그늘이라고도 할 수 있을 둥근 형상이 있습니다. 이 형상과 반대 방향으로 길을 내어 리듬감을 주었습니다. 검둥개와 새들은 자화상에서 여기까지 따라온 것 같습니다. 둥근 형상 위에 팔베개를 하고 누운 인물은 이후에 여러 작품에서 다양하게 변주됩니다. 이렇게 계속 변주되는 도상을 찾아보는 것이 또 장욱진 작가의 작품을 보는 독특한 재미인 것 같습니다. 화면의 윗부분에 마을의 집들을 그렸는데 긁어내는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또 집들이 거꾸로 그려져 있기도 한데 장욱진 작가는 제자들이나 이순경 여사와 함께 자주 인왕산에 올랐다고 해요. 거기에서 작가는 머리를 다리 사이에 넣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작가에게 위와 아래나 안과 밖 이런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이 작품도 역시 나무라고 볼 수 있지만 간단한 도형으로 눈, 코, 입을 형상화해 우리는 이 작품을 나무로도 얼굴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구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장욱진 전시에서 장욱진 작가가 주로 사용하던 구도를 따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섹션을 만들어 놓은 게 참 인상적입니다. 작품을 다 보고 나만의 장욱진 구도를 찾아보는 그러한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위에도 아래도 지구라고 할 수 있을 법한 형상이 있습니다. 집들은 한쪽은 원에 안쪽에 한쪽은 원의 바깥쪽으로 붙어 있네요. 인물은 조금 전 작품 수하에서 팔베개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만세를 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화면의 정중앙에 있었다면 이 작품이 어떻게 보였을까 하는 상상도 저는 해봅니다. 살짝 화면의 중앙보다는 아래로 자리 잡고 있고 그런데 또 다리와 팔을 몸보다 살짝 위로 이렇게 완곡한 U자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앙에 해와 달이 보일 듯 말 듯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인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일까 내려오고 있는 것일까 알 수가 없죠. 작가가 서명을 자신의 작품의 조형 질서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었던 다른 작품에 비해서 이 작품은 서명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리움미술관에서 전시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옆으로 돌려져 전시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의 변화를 계속 또 볼까요? 장욱진 작가의 나무 작품에서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람입니다. 이 작품은 마치 새가 바람을 몰고 와 나무를 오른쪽으로 밀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계절감도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푸르른 나무와 원두막은 여름을 연상시키죠. 나무가 장승처럼 보이기도 하고 홍두깨나 다듬이질 방망이를 연상시키기도 하면서 점차 추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인 신갈 작업실에 죽어가던 감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듬해 초봄에 새순이 돋는 것이 마치 불이 활활 타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는 이 그림을 그렸는데 마치 깃털이 많이 달린 부채 같기도 하고 활활 타는 불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연한 봄이 도래하지는 않았기에 나무의 색은 무채색으로 배경은 봄이 막 도착하는 듯 맑고 옅은 옐로우로 표현했습니다. 장욱진 작가는 어려서부터 불교와 인연이 깊었습니다. 고모도 불심이 매우 깊고 동네에 유지이다 보니 절에 시주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17세의 장욱진 작가도 수덕사로가 만공 스님을 만나 6개월을 함께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만공 선사는 일제강점기 우리의 불교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아주 큰 스님이었습니다. 경성 제2고보를 다닐 때 일본인 선생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보고 항의를 하자 의자를 드는 벌을 세웠다고 해요. 다른 친구들은 몰래 내리기도 했는데 장욱진은 끝까지 의자를 들고 있어 일본인 선생이 내리라고 하자 그 의자를 선생에게 집어던지며 자퇴를 하게 됩니다. 또 그 당시에는 그림을 반대하던 고모에게 매를 맞기도 했다고 해요. 결국은 건강이 악화되어 고모님이 수덕사 만공선사에게 데려간 겁니다. 17세의 어린 소년 장욱진이 큰 스님 앞에서 무엇을 느꼈을지 짐작할 순 없지만 만공선사가 기도하던 방에서 6개월을 보낸 이후에 심신을 회복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1941년 이순경 여사와 결혼한 후에는 이순경 여사에게 금강경을 읽으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그림밖에 몰랐던 화가의 아내로 살면서 이순경 여사는 1954년부터 대학로에 동양서림을 운영하면서 가족의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1970년 1월에 명륜동 자택에서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던 이순경 여사를 보고 장욱진은 갑자기 화상이 떠올랐다며 그 길로 덕소로 내려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돌아와서 신문지에 둘둘만 작은 작품을 아내에게 건네며 잘 그린 자신 있는 그림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입니다. 작품의 제목을 거의 붙이지 않았었던 장욱진 작가는 이 작품에 둥근 원형의 형태를 따라 진진묘라고 직접 써넣었습니다. 진진묘는 이순경 여사의 법명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보살로 표현한 것이죠.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초상화 하나 그려달라고 했었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살로 그린 것에 이순경 여사도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작은 작품이고 모노톤의 작품이지만 계속해서 물감을 쌓아 올리고 닦아내가면서 그리고 둥근 형상의 바깥으로는 거칠게 또 안쪽으로는 매끈하게 질감을 표현하면서 굉장히 밀도 높은 작품으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중앙에 있는 이 보살은 간결한 형태로 마치 돌에 새긴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시무 외인의 수인을 하고 있는데 덕으로 모든 것을 감싸 고통을 없앤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내를 보살로 표현할 정도로 이순경 여사에게 마음 깊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완성하고 일주일 동안 몸을 가누지 못해서 이순경 여사가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도 3개월을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걱정이 된 이순경 여사가 불교 선생님께 물었더니 작품의 기를 너무 소진한 듯해 절필이 될까 두려우니 그림을 불태워버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고민을 하던 차에 서점에 항상 들르던 영어 선생님이 작품을 달라고 계속 졸라서 이순경 여사가 조심스럽게 화가의 허락을 얻어 선물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73년의 진진묘입니다. 70년의 진진묘와 구분하기 위해 좌상 진진묘라고 부릅니다. 동양적이고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원 3개 정도로 표현된 도상의 오른쪽에 진진묘라고 마치 동양화의 발제처럼 써놓아 전통회화 방식으로 이행해가는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욱진의 먹그림은 1978년 이후부터 등장합니다. 주로 불교를 소재로 그렸습니다. 내성적이다 못해 극도로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것에 서툴렀던 작가지만 먹그림에서만큼은 유감 없이 유머와 해학을 드러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순경 여사는 화가의 그림에 대해 단 한마디도 보탠 적이 없지만 작가의 천식이 점차 심해지자 그 즈음 테르핀류를 사용하는 유화보다 먹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떻냐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민화 수집가이자 갤러리를 운영하기도 했던 소호 김철수는 1975년 장욱진에게 한국의 미를 외국에 알리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며 사파를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취지가 마음에 들어서인지 장욱진 작가는 흔쾌히 승낙했고 목판화 선집을 출판하기로 합니다. 김철순이 직접 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로 21개의 글을 영어로 직접 쓰고 장욱진 작가는 50여 점의 밑그림을 그려 김철순에게 직접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25점을 선정했고 판각은 김영균이 맡았는데 매우 만족했다고 합니다. 목판화 선집은 76년에 완료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출판되지 못했습니다. 1999년 다시 발간을 위해 일본에 안료를 주문했는데 안료가 도착하기 전에 장욱진이 작고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타계 5년 뒤 장욱진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2023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이 작품들을 모아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장욱진 작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림에서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이 작품은 남성이 화면의 중앙에 표현된 드문 작품입니다. 굉장히 말랐던 작가가 뒷짐을 지고 배를 내밀고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그렸습니다. 시선이 향하는 아래쪽에는 이순경 여사의 모습을 그린 것이 재미있습니다. 70년과 73년의 진진묘 제작 이후에 작가의 작품 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덕소에서 진 빚을 수안보에서 갚았다는 작가의 회고나 수안보 시절부터 작가가 조금씩 당당해진 것 같다는 이순경 여사의 회고를 통해 작가가 스스로도 작품에 대해 자신감을 가진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국립현대미술관은 1955년작 가족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작가가 무척이나 아껴 머리맡에 걸어둔 작품으로 제자가 이 작품을 달라고 졸랐을 때도 정이 떨어지지 않아 아직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1964년 첫 번째 개인전 때 일본인 사업가 시오자와 사다오가 이 작품을 사고 싶다라고 말했고 거절했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정성에 전시 마지막 날 마음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 희귀한 일이라 이순경 여사가 명함 한 장을 받아두었대요. 장욱진은 작품을 판 돈으로 막내딸 바이올린도 사주고 술도 마셨지만 두고두고 이 작품을 판 것을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1990년 작가가 작고하고 그 이듬해인 91년 작고 1주년 기념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순경 여사는 소장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82세였던 시오자와 사다오는 작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자녀들 역시 작품을 기억하지 못해 그대로 작품은 잊혔습니다. 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직접 방문을 문의해 허락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시오자와 사다오의 아뜰리에를 찾았고 낡은 벽장 안에서 이 작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장욱진 전시에 소개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다시 한번 아들인 시오자와 슈니치에게 미술관의 소장품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했고 작품을 소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이들이 그려진 유일한 사례입니다. 1957년의 마을과 비슷하지만 마을에는 어머니와 아이들이 그려져 있죠. 양쪽 끝으로 나무가 대칭을 이루지만 또 그 안에서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그려져 있고 주변으로 2마리의 새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새가 그려진 나무에는 바람이 깃들여 있습니다. 작가의 사인은 화면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그리워하면서 그렸다고 알려진 1972년 작품과 비교해서 보면 두 작품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5년작 가족은 월북 조각가 박승구가 조각한 십장생이 액자틀에 새겨져 있어 또 하나의 보는 재미를 가져다 줍니다. 장욱진의 작품 중 80%가 1975년 이후에 그려졌습니다. 1949년 신사시파를 통해 새로운 조형을 탐구하던 작가는 문인화에서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캔버스 올이 다 보일 듯 10개의 물감을 얹었습니다. 둥근 형상이
여전히 따라와 있고, 위에는 태양이, 그리고 아래로는 3개의 산봉우리가 일직선으로 연결됩니다. 화면 중앙의 나무는 묽은 먹이 번지면서 나타나는 효과에서 점차 먹이 적어지면서 붓끝이 갈라지며 나타나는 갈필 효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먹이 아니라 유화물감인 것이죠. 재료만 바뀌었을 뿐 표현 방법이나 정신은 달라질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저는 나무 위에 까치가 앉아 있는데 까치보다 차라리 나무가 비상하기 직전의 모습 같습니다. 수화는 명상을 하거나 돌을 닦는 상징이었습니다. 중앙의 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필휘지하여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파필로 표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감이 엉겨붙은 독특한 얼룩이 생기고 왼쪽으로는 붓끝의 갈라짐이 예상치 못한 여백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물의 표현은 하나의 선을 굵으면서 가늠으로 짙음에서 옅음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장욱진 작가는 새벽 2, 3시쯤 일어나 조용한 시간에 그림 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림이 잘 될 때는 오로지 그림만 그리고 그림이 되지 않을 때는 열흘이고 20알이고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소금 한 번을 찍어 먹지 않아 굉장히 걱정을 했다는데 이순경 여사는 단 한 번도 잔소리하지 않고 화가가 작품이 안 되어 괴로울 때 오히려 술을 받아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건강이 점차 나빠져서 더 이상 술을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딸에게 머리를 밀어달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로지 그림과 술만 알고 살았는데 술을 못 마시게 되니 수도승과 다를 게 없다는 의미였다고 해요. 이 작품은 자신을 도인에 빗대어 그린 작품입니다. 나무는 이제 완전히 추상화되어 마치 부채처럼 늘어져 그늘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로 원을 만드는 구도로 집이 그려져 있습니다. 새는 나무와 같은 방향으로 들어오는 곡선이 아니라 나가는 구도로 표현해 운동감이 느껴집니다. 학과, 수석, 난, 문이나의 소재가 그려져 있고 집 안에는 작가 자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양의 자연은 함께 동화되고 기거하는 그러한 자연이잖아요. 자신을 자연 안에 포함하는 존재로 그려놓았습니다. 나무와 산처럼 이 작품은 지붕이 차라리 나무그늘 아래에서 팔베개를 하고 한쪽 무릎을 세우고 휴식 중인 신선으로 보입니다. 작가가 찾은 또 하나의 해답은 민하입니다. 1975년부터 호랑이와 아이, 새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호랑이와 까치는 민화의 단골 소재였죠. 호랑이가 아이에게 젖을 물려 우는 아이를 달랬다는 민담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욱진의 호랑이는 사납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콧수염과 턱수염으로 작가를 은유한 호랑이는 오히려 익살스럽고 귀엽습니다. 1957년에 나무와 새에서 해와 달이 동시에 떠올랐던 금음날의 새벽 이외에 또 하나 해와 달이 동시에 떠오를 수 있는 1월 오봉도를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장욱진 작가 작고 2달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51년의 자화상 기억하시나요? 황금빛 들판에 붉은 길을 걸어와 화면을 뚫고 나올 듯 했던 모던보이 장욱진은 이제 자신의 임무를 마친 듯 산으로 난 길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노인은 세상을 달관한 표정으로 헐헐 날고 있습니다. 작가의 그림에서 평생 함께했던 까치, 나무, 아이가 표현되어 있고 문은 굳게 닫혀 더 이상 화가가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장욱진 작가는 화가로 태어난 이상 그림을 위해 자기 자신을 모두 다 쓰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몸을 생각하면 그림의 모든 것을 쏟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림 앞에서 항상 정직했고 항상 솔직하게 모든 것을 작품에 쏟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죽음 앞에서 초연했던 것입니다. 작가의 사진들을 보면 대체로 쪼그리고 앉아 그림을 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러 작가는 작은 화면을 선호했다고 해요. 화면을 지배하고 장악해서 완벽한 조형 질서를 만들어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파이프 하나를 고르는데도 비례와 모양을 신경 썼었던 장욱진이었습니다. 전시 제목 가장 진지한 고백은 장욱진 작가가 자신의 화문집 강가의 아뜰리에에서 그림만큼 정확한 내가 없다라고 하는 언급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